일본 측 다나카 이사장님부터 발언을 문제 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도님의 음모에 제가 휘말렸어요. 사회를 제가 맡게 됐습니다. 구도님께서 아마 대표님께서 가능한 한 제가 발언을 못하게 하려고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별로 코멘트는 안 하고 싶은데 어쨌든 논점은요. 다나카 이사장님 그리고 전 교수님께서 먼저 문제 제기를 해주시겠는데요. 두세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인식에 대해서 큰 차이가 있으면 안 되죠. 미중 대립이라고 하는데 정말 대립하고 있냐? 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절반은 연출 아니냐, 국내용 연출 아니냐라는 점도 감안을 해서 사실 인식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갑자기 미중의 대립이 갈등이 이렇게 심화되고 있다.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좀 문제일 것 같고요. 또 하나 중국과의 관계를 봤을 때 오코노기 선생님도 계시는데요. 다행히요. 한반도 문제, 북한 문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거냐. 중국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은 북한 문제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거냐라는 것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양국 간의 국민 감정, 중국에 대한 국민 감정이 이번에 여론조사에서도 한일 간에 굉장히 이렇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다나카 이사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올꾸라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다나카 히토시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오그라 선생님께서 또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30년, 40년 장래를 내다봤을 때 미중 갈등은 뭐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일 양국이 서로 싸우는 것보다도 압도적으로 훨씬 더 한일이 협력을 해서 중국 관계를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인식에 서서 저는 세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제 제기 사항은요. 한일은 대중하고 관련해서 공통 분모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미중 대립이라고 하는 것은 오그라님의 문제 제기에게 답변을 하는 건데 미중 대립은 향후로 어떻게 바뀌어나갈 것이냐, 향후 어떻게 바뀔 것이냐, 개선하냐, 악화되냐, 장래 어세스먼트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한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문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제 제기됐습니다. 저는 한국과 일본의 입장은 거의 아이덴티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덴티컬하다는 게 뭐냐? 첫 번째, 중국의 패권을 원하지 않는다. 중국의 이 지역의 패권을 막고 싶다라는 점입니다. 또 하나, 한일은 각각이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깊은 상호 의존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장래 번영을 위해서 이것을 붕괴시키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점에서 봤을 때 물론 역사적인 경위도 다릅니다만 일본처럼 중국하고 두 번이나 전쟁을 일으킬 경우도 있고 한국처럼 중국한테 일방적으로 이렇게 침략을 당한 그런 배경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역시 중국의 패권을 원하지 않는다. 군사적인 억제력이 필요하다. 억지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미국과의 관계, 안전보장 조약, 미일 그리고 한미 안전보장 조약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이게 있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동일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호 의존 관계를 붕괴시키지 않기 위해서 군사적인 대립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한일은 미중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 제기입니다. 두 번째, 과연 미중 관계는 어떻게 바뀔 것이냐. 장래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미중 관계는 힘들어 이렇게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의 분단은 지금 없어도 더 앞으로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첫 번째 큰 이유는 미국의 상대적인 힘의 저하입니다. 쇠퇴입니다. 미국의 상대적인 총체적인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국력뿐만이 아닙니다. 군사적으로 미국이 장래에도 압도적으로 강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미국 국내 분단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심화되었습니다. 트럼프 정권 때도 그렇고요. 지금 코로나를 둘러싼 분단도 엄청납니다. 소득 격차도 그렇고요. 세계에서 가장 격차가 큰 나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미국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여러 가지 의미에서 쇠퇴가 된다는 것을 상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미국을 버리고 중국에 붙는 그런 선택지는 없습니다. 한편 중국은 제가 봤을 때 중국의 국력은 어느 정도의 조건 하에서 중국의 국력은 향상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국력이 향상된다는 게 뭐냐? 지금은 시진핑의 체제를 지금 보면 알다시피 분명 등소평의 개혁, 개방 노선, 자본주의를 도입을 해서 먼저 경제 효율성을 올리고 그렇게 해도 된다. 나중에 공산당이 분배를 하면 된다. 이런 선부론입니다. 그렇게 해서 개혁, 개방 노선을 취했습니다. 웹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거죠. 등소평은 이것을 썼습니다. 등소평 신시대라고 하는 연평 속에서 이제 선부론이 아니다. 공동 부유다. 새로운 사회주의를 도입을 한다. 그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먼저 개혁, 개방, 자본주의를 도입을 해서 분배를 하고 그리고 대기업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IT 관련, 디지털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그 기업들의 힘을 억제할 필요성도 생겼습니다. 동시에 빈곤 격차를 해결하는 것이 사회주의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동 부유라고 해서 큰 기업한테 돈을 내라. 그래서 텐센트라든지 알리바바라고 하는 기업이 1조 5천억 엔을 격추를 하게 됐습니다. 자본주의의 중국화죠. 이걸 아마 추진을 할 것이다. 홍콩도 그렇고 그리고 신장 위구르 특별자치구에 대해서도 중국화를 급속하게 추진을 하고 그리고 중국 세계를 세계 외부에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이 아프리카니스탄에서 철수를 했을 때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러시아하고도 네트워크를 만들고 상하이 기구 이런 것도 만들고요. 또 한편 미국도 일정한 행동을 취한 것입니다. 오커스죠? 오커스. 호주, UK, 미국. 정말 이거는 이 3개국은 늘 그러니까 전쟁을 같이 해온 나라잖아요. 이런 형태로 명백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득책인지 저는 반드시 이게 득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대치가 더 진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좀 불명확한 게 있습니다. 모르는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경제입니다. 과연 경제가 순조롭게 중국의 경우 진행이 될 거냐? 이건 모순이 있는 거죠. 규제를 하는 거랑 경제를 확대를 시키는 것은 어딘가에서 반드시 모순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에 따라서 중국은 목적을 달성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대만입니다. 중국 국내에서는 군사적인 대치가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이 대만을 지배할 수 있다는 자신을 가졌을 때
30년의 어떤 과정에서 분명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연 한일은 어떤 협력을 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는 분명히 글로벌한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라든지 반테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력을 하면 미중 관계가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국은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은 오히려 미중 관계가 개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협력을 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세 저희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반도,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협력하에서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면 분명히 미중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일은 그래서 협력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아시아 태평양. 지금 인도 태평양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만 어느새 이 아시아 태평양이 이제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희는 원래 한국이 동아시아 협력을 말을 꺼냈잖아요.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협력을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균형을 잡으면서 아시아 태평양이나 인도 태평양의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CPTPP 중국도 대만도 가입하겠다고 손을 들었어요. 저는 제대로 이거를 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입장에서 필요합니다. 한국도 가능한 한 빨리 이 안에 여기에 가입을 해서 미국도 여러 가지로 노력은 해야 합니다만 이런 구체적인 지렛대를 갖고 중국을 바꾸기 위한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나카님께서는 한일의 공통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상당히 좋은 포인트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은 중국에 대한 대응이라는 것은 일반과 한반도 분들은 전혀 다른 대처를 했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측면이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논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만 문제는 언급을 해주신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이것은 실은 대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는 그런 한일 간이 상당히 큰 문제를 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전체조성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먼저 이런 훌륭한 자리에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참여하게 되어서요.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7분으로 들어서요. 지금 제 시계로 7분 정도 발표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앞에 다나카 선생님이 아주 포괄적으로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번 그 한일 인식조사에서 주로 중국의 도전 그리고 안보 분야에 관련된 좋은 내용들을 좀 뽑아서 이 여론조사 발표에 국한된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션 제목이 이제 중국과 한일 협력이니만큼 앞부분에 중국 관련된 여론조사 파트의 핵심 부분을 좀 다시 한번 같이 리뷰를 해보고요. 이번 세션에는 아무래도 안보 중심의 논의들을 많이 하시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 관련된 조사 결과도 흥미로운 부분만 좀 부각시켜서 말씀드리는 걸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여론조사에 대한 중국 파트 보고들을 하셨습니다만 조금 더 보완하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한국과 일본이 국가 안보 전반에 대한 불안감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작년 올해 들어서서 더 상황이 나빠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가 올해 여름에 있었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나 올 상반기에 특별한 어떤 직접적인 위협 사건은 없었기 때문에 양국 모두 위협 인식에서는 현상 유지가 되거나 또는 약간 누그러지는 추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북한으로부터는 안보 위협이 공히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은 앞서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안보 위협을 각각 증가하게 느꼈다고 해서 한일 간의 안보 위협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각자 위협 인식이 증가했다는 사실이 한일의 안보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부분을 토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중국을 안보 위협으로 보는 추세가 증가했는데요. 이것이 실제적인 그 군사적 위협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인식 때문인지도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이제 중국이 한국을 무시해서라는 직접적인 안보 위협과는 좀 별개의 인식이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일본은 아무래도 센카쿠 문제나 아니면 동중국해 전반, 대만의 안보 위협 등을 실제로 느끼기 때문에 위협의 내용이 같은가 하는 것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을 안보 위협으로 보는 추세는 대체로 정체되어 있어서 올해 여름까지는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 고발이 많지 않았는데요. 최근에 갑자기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변화의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는 한국 국민이 안보 위협감을 조금 더 느끼는 것으로 알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한국 경우는 중국에 대한 안보 위협감이 굉장히 늘은 걸 볼 수 있고요. 일본도 약간 늘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은 거의 정체되어 있고요. 반면에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느끼는 안보 위협감은 줄었고 일본도 한국으로부터 느끼는 안보 위협감은 아주 적긴 하지만 전체적인 숫자도 적고 21년 들어서서 좀 더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중 갈등에 대한 한일 국민의 인식을 보면 한일 모두 그 원인은 중국에 있다라는 생각이 압도적으로 높게 되었습니다. 한국보다는 일본이 중국 책임론을 더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수치에서는 한국은 조금 덜하지만 그 중국 책임론이 늘어나는 속도는 한국이 훨씬 더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인식이 비슷해지는 것은 하나의 현상인 것 같고요. 미국 책임론 부분은 한국이 조금 더 많은 상황이라 미국에 대한 인식도 약간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거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한국의 앞으로의 전략적 선택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인식을 보면 여전히 한국의 경우는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면요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한국은 다자협력에 대한 선호도가 여전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미국 편에 한국이 설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국은 조금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그러한 한국 선택에 대해서 약간 유예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전에 퓨 리서치 하나의 결과인데요. 앞으로 중국이 압도적인 경제 파워가 될 것이다에 대해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동의하는데 유독 일본과 한국과 미국만 미국이 경제적인 파워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한국이 압도적으로 미국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배경이 어떤 희망적 사고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가 받고 있는 정보가 유럽과 다르기 때문인지 하는 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의 견해는 흥미롭게도 대단히 유사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 목표에 대해서도 공통 의견이 존재하고요. 외교적 수단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그 어프로치도 한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아무래도 외교적인 해결 방향에 대한 증가 추세가 좀 보이고요. 김정인 위원장에 대한 불신의 정도도 공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시간 관계상 마지막 슬라이드만 보여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그랬을 때 북핵의 위협이 지속될 때 한국과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만 한국과 일본은 굉장히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는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 찬성 비율이 조금 늘었고요. 일본은 그거보다 더 많이 반대의 비율이 늘어서 북핵 위협이 지속될 때 일본은 여전히 미국의 확장 억지를 중시한다는 추측을 해볼 수 있고요. 한국은 그래도 한국의 독자적인 억제력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감사합니다.
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위협이라고는 하긴 합니다만 일본이 받아들이는 방법 그리고 한국이 받아들이는 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센카쿠 문제가 있는 일본이란 북한이라는 것에 대해서 중국을 버퍼라고 완충제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지라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 논점 제의는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일본도 여성의 지위가 낮다라고 합니다. 국제적으로 낮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이디 포스터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라구치 선생님 또는 고조 선생님. 그러면은 먼저 가와구치 전 외무장관님께 발언을 부탁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안 들리시나요?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나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이랑 일본은 유사한 국가다라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지켜야 할 공통의 가치, 지켜야 할 공통의 이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민주주의, 자유입니다. 그 이외에 한국과 일본은 자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지켜야 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동맹을 맺고 있다는 것도 유사합니다. 원래는 공통적인 협력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근본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국민 또는 여론은 그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역할이 앞으로 커질 거다. 그 여백이 넓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안전보장의 종합화라는 단어를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안전보장이라는 것은 외교 군사를 중심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국이 큰 경제 국가다라고 해서 경제적인 측면이라는 것이 부상했습니다. 5월에 한미의 정상회담의 스테이트멘트를 보면은 반도체와 관련된 언급이 많았었습니다. 경제와 외교, 군사의 일치화라는 것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자국의 경제력만으로는 이미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그런 배경도 있어서 종합화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일본과 한국도 선진 경제국입니다. DX에 관해서는 한국이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디지털 혁신에 관해서는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OECD 멤버 한국은 20년 이상 멤버입니다. 또 1인당의 국민소득도 3만 불을 넘었습니다. 이것이 선진국이 아니라 어느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과 완전히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협력을 할 수가 있는 관계에 있습니다. 한일 관계는 그러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안전 보장의 종합화라는 것이 일어난 결과 협력이 한국과 일본의 1대1의 협력이 결과적으로 이보다 커질 거다. 그런 형태로 되었습니다.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 여론 조사와 관련돼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의 여론이 지금 현재 여론이 정치적으로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일본의 한일 관계를 아직 양국간 관계라는 역사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양국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새로운 국제 상황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 한일 관계의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여론을 환기를 해나갈 거냐라는 것이 일본 측이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한국도 일본의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피로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번 해봤자 정권이 바뀌면은 그것이 무너진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해서 한국이 어떻게 바꿔나가고 성의를 보여나갈 거냐라는 것이 양국에 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중 대립 속에서 특히 경제 안전보장이라는 뭐 말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차치를 하고, 안전보장 문제가 굉장히 넓은 의미에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일본과 한국을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받은 메모상으로는 유재승 중장님 발언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그라 가즈오 대사님 감사합니다. 류재승입니다. 다나카 히토시 이사장님과 전재성 교수님의 발제는 제 생각을 넓히는데 무척 유익했습니다. 저는 한일, 일한 군사안보협력의 현재와 미래에 초점을 맞춰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가 조중우호 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 체결 60주년입니다. 시진핑 2기 체제에 들어서면서 북중 군사 관계는 밀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추세는 미중 전략 경쟁과 밀접한 함수 관계에 있죠. 지난해 10월 시진핑 주석과 올해 4월 왕이 외교부장이 공개 발언을 통해 드러낸 역사의식과 남북 문제 인식은 중국과의 외교, 경제, 군사관계 발전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주지시켰습니다. 여기서 심각한 문제는 핵을 손에 쥐고 자만에 가득 찬 북한이 이런 중국의 입장을 안전판으로 삼아 군사 모험주의 습관을 버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제 한일 군사관계입니다. 2018년 10월 자위함기, 우길기라고 하죠. 그 개항에 관한 이견으로 일본 함정이 한국의 국제 관함식에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일본 초계기와 한국 군함 사이에 이른바 위협적 행위 문제로 지리한 책임 공방이 있었던 것을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두 사건으로 말미암아 양국 군사교류의 동력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20년 초부터 코로나 팬데믹까지 덮쳐 장관급 회의를 비롯한 실무급 회의체가 정상 가동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다자회의 또는 다자훈련 계기에 한일 교류의 명맥을 겨우 이어가는 실정입니다. 한일 군사협력을 위한 인프라스트럭처는 미국 다음으로 양호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2009년 14번째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일 국방 교류에 관한 의향서가 체결된 바 있습니다. 이 의향서 말미에 양국은 새로운 협력 분야를 추구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가 담겨 있습니다. 이 약속을 근거로 양국은 현재 정보와 비전투 분야 협력에 머물고 있는 협력 수준을 미래에는 전투와 작전 분야에서도 어깨를 나란히 하는 관계로 끌어올리도록 용기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한일 양국이 호혜적 군사관계를 정상화하고 또 증진해 나가는데 왕도가 따로 없습니다. 앞선 토론 세션에서도 언급됐습니다만 같은 맥락에서 다음의 기본 원칙 3가지만 제시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양국 정치 리더십은 자국 국민의 반일 정서와 반한 정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 들지 말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모색하는 성숙함을 보여야 합니다. 둘째, 양국 군사협력만큼은 역사 문제와 분리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언론이 적절한 공간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셋째, 한미일 3자의 군사관계를 심화시키는 방식이 한일 양자적 관계에서 관계 발전을 추동하면 그것을 통해서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아까 전재성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북핵은 우리에게 실존적 위협입니다. 북핵 억제와 폐기를 압박하는 이중 효과를 위해서 한미일 또는 호주까지 포함한 아시아판 핵 기획 그룹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감사합니다. 굉장히 일본어로 어려운 문제도 있고 안보 협력을 해야 되냐, 무역 협력, 방위 협력을 해야 되냐, 군사 협력을 해야 되냐, 지금 일본어의 표현을 어떤 표현으로 선택을 해야 되느냐 또 어려운 문제겠죠. 네, 그러나 지금 유재승 중장님께서 지금 한일 군사 협력의 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굉장히 귀중한 말씀이셨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군사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문제를 중심으로 북한 대책만으로 존재를 할 수 있냐, 아니면 대중 전략이라거나 더 넓게 아시아 태평양 전체에 그런 협력이 가능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범위 이념을 앞으로 조금 저희가 짚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에 지금 접어들었으니까 오코노기 선생님께 말씀을 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코노기라고 합니다. 한국 참가자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오래간만에 뵙게 됐는데 지금 왕래를 못하고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금 마이크 잘 들리고 계신가요? 저 미중 대립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미중 대립은 물론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지정학적인 체제 경쟁이라고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 대립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체제 경쟁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체제와 체제 사이의 전략적인 경쟁과 그 반도를 둘러싼 미중 관계는 조금 따로따로 떼어놓고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 3월에 바이든 정권이 발족이 된 이후에 미중의 엉커리지 회담이 있었죠. 상호 간의 외교 안보의 정상이 논의를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성명을 봐보면은 굉장히 브링킨 장관이 북한 문제는 신장, 홍콩, 대만 등 미국과 중국의 어떤 이해가 기본적으로 대립하는 것과는 다른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프가니스탄 정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만은 아프가니스탄, 이란, 기후변화 문제, 이러한 문제와 마찬가지로 미중의 이해가 굉장히 인터섹트를 하고 있다. 굉장히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죠. 너무 빠르게 종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끝내야 되나요?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과 수차례 회담을 했죠. 중국을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중국에 있어서도 북한 문제, 한반도의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데요. 미국의 포위망에 대항을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중국은 북한이라고 하는 동맹국과 한국이라고 하는 파트너와 이 두 나라를 동시에 좀 떠안고 있다. 다시 말씀해서 남북을 같은 시야에 넣어두면서 균형을 이렇게 잡으면서 미국과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한반도의 외교에도 반영이 되어 있죠.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 비핵화, 대화 협의를 통한 해결, 이 3원칙을 항상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한국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평양을 방문을 했을 때도 시진핑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의 정책에 대해서는 뭐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측면에서 평창올림픽 이후 진행된 외교로 이제 상징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달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남북과 미국 그리고 중국을 추가한 3자 또는 4자의 종전 선언을 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죠. 한일 관계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중국, 미국 그리고 한국 모두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굉장히 다른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 아는 분들과 지인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은 한국 분들이 항상 불만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 일본 사람들이 한반도의 통일과 분단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하고 냉담하다. 납치 문제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한반도는 어떻게 되는 상관이 없다라는 식으로 그 무관심한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정책적인 문제들, 예를 들어 남치 핵 문제, 미사일 문제를 해결을 하고 국교 정상화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어떤 우선순위 책정의 문제, 또 유엔의 안보이사회 제재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독자적인 제재도 지금 가하고 있다는 점, 이러한 일본에 있어서의 북한 정책, 한국 정책들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이렇게 분리가 돼도 완전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 이래도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한일 관계의 일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을 너무 많이 썼는데요.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중 갈등하면 경제적인 측면에 주목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 중국 어느 편에 설 거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난처하다라는 답변도 있는데요. 방금 말씀이 있으신 것처럼 안보상의 커미트멘트를 강화를 시킨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미중 갈등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그것은 본질이 무엇인지 이걸 파악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체제 경쟁이라는 표현도 쓰셨습니다. 전략과의 관계도 고려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하영선 이사장님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거시적인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그 일본 측 참가자 여러분들을 이 화면상으로라도 만나서 한일 미래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게 된 것을 반갑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뭐 3분 정도밖에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주 그 재연 형태로 짤막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중국의 도전과 한일 협력으로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미중 전략 경쟁이나 미중 갈등 속에서 한일 협력 이렇게 일단은 부른다고 한다면 크게 보면 세 가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안보 평화 차원에서의 한일 협력, 미중 갈등 속에서 안보 협력, 평화 협력에서의 그 협력은 어떻게 무엇이 핵심인가? 두 번째는 이 기술 경제 부분에서의 전략적 경쟁이 이루어지는 속에서의 한일 협력 문제. 마지막으로는 가치 규범 그리고 생태 문제에서 이루어지는 차원에서의 공생의 과제에서의 한일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은 뭐 대체로 합의되는 것이 미중이 단중기적으로 직접적인 충돌이 이루어질 것 같은 군사적인 충돌이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되 대신 상호 갈등이 이루어지는 지역적 분쟁의 가능성은 첨예하게 존재한다. 따라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시간제약상으로는 두 가지에 대해서 한일이 신경을 써야 될 문제가 있다. 첫 번째로 북한 문제는 아마도 그 핵심적인 문제는 명분상으로는 한미일의 한쪽과 중국과 북한이 다 원칙적으로 투 트랙에 대한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 보장이라는 것에 대한 그 원칙적인 합의, 그 명분적인 합의가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한미일이 긴밀하게 협력해서 중국이나 북한이 얘기하는 투 트랙을 품을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품을 수 있는 것인지, 여태는 왜 품지 못했는지, 이것에 대한 보다 본격적인 심도 있는 검토가 대단히 중요한 파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분쟁 지역의 또 하나의 그 위험성으로 대만 문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양쪽이 가지고 있는 대만 문제가 개별 국가 이 핵심 이익에 넘을 수 없는 선을 넘지 않는 그 한계가 어딘가에 대한 상호 간의 오해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은 미중 간의 그 접점을 일본이나 또는 한국과 같이 관계 당사국들이 대단히 그 치밀하게 옆에서 그것을 보완해 주어야 되는, 미국이 중국을 오해하지 않고 중국이 미국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아마 안보 문제에 있어서 협력에 있어서 한일 간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이 경제기술 파트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의 경쟁의 치열함, 그것에 따른 불가피한 미국 중심의 한미일 중심의 네트워크, 비즈니스 네트워크나 또는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자기중심적인 또는 제한적인 의미에서 네트워킹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 그러나 경제나 기술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중적인 성격, 경쟁과 동시에 상호의존성의 불가피성 때문에 그 자체의 논리로 하면은 그것이 결국은 그 첨예한 갈등의 나락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한계 내에서 한미일이 긴밀하게 네트워크를 하되 중국이 그 짜려고 하는 네트워크를 어떻게 접점시킬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할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이 아마 한일 간의 그 심사숙고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문화나 생태 또는 보건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공생 협력 파트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문화 파트에서는 우리가 그것은 형식상으로 투 트랙이라고 얘기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기성세대에는 그 투 트랙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미래를 기성세대들이 대단히 과거 지향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젊은 세대들이 복합적으로 아시아인으로, 아시아 태평양으로, 지구인으로 동시에 한국, 일본인, 중국인으로 볼 수 있는 복합인으로 태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행사, 제도 이런 것에 혁명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한일 간에. 그것이 아마 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단기적으로는 일반 국민 정서, 특히 젊은 세대들에 비해서 정책 담당자나 이런 여론 주도하는 담당 세력들 자체가 오히려 대단히 구태의연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너무 많은 희망을 가지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아태 신질서 구축은 본격화될 때 그때 한일이 함께 공생 질서라고 하는 것을 앞에 최소한의 협력이나 경쟁 질서의 한일을 고민하던 것에서 공생 차원에서 한일이 할 것이 무엇인가를 주도해서 미중 더 나아가서는 지구 전체를 끌고 가려고 하는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현안 문제는 차고도 넘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台湾問題 감사합니다. 대만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점이
앞으로 생각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유명한 음악가가 한국인과 일본인의 음악가를 차별하는 문제를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되는데요. 코로나 때 문제가 된 게 미국에서 아시아인 차별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이것도 큰 문제인데요. 지금 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문화 교류, 한일 간의 문화 교류를 할 때 제3국 미국이라든지 중국도 포함을 시킨 넓은 의미에서의 문화 교류를 추진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젊은 층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코조호 선생님, 폭넓은 국제 정치의 견식을 갖고 계신 Recording 선생님께 stopped.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cording in progress. 네, 답변 들을 되나요? 저는 이 테마에 대해서 경제에 초점을 맞춰서 이번에 여론조사 결과도 감안을 해서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오랫동안 경제적인 상호 의존 관계는 안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미중 갈등이 심화됨으로써 이 경제적인 상호 의존 관계가 오히려 불안정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중국이 경제적인 상호 의존 관계를 강제력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취함으로써 경제적인 상호 의존이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번 여론조사에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여론조사에서는요, 한일 의존, 한일 경제 협력 때 특히 중요한 나라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한국은 일본이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의견이 늘었고요. 일본은 미중 한 다 조금씩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 것이냐, 잘 모르겠다, 이런 상황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 자국의 장래를 봤을 때 필요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국은 일본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한 사람이 10%나 증가를 했습니다. 일본은 반대로 줄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더 일본에 기대를 한다는 답변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편 방위력을 형성시키려고 하는 정부의 태도를 지지를 하냐라고 했을 때 한국 측은 지지한다라고 답변한 사람이 47%, 일본은 지지 안 한다라고 답변한 사람이 12%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렇게 엄비벌런트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한일이 이러한 경제적인 상호 의존 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역시 경제 협력을 어떤 형태로든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제 조건으로서 여론조사에서도 정부 간의 관계 개선이 첫 번째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만으로는 좀처럼 할 수가 없는 일이 많습니다. 상호 의존 관계를 강제력으로 바꾸는 정책을 취하면 민간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역시 정부 간 관계 개선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문제이고요. 굉장히 어려운데요. 첫 번째는 이 지역의 경제적인 틀, RCEP이 체결이 됐는데요. 아까 다나카 선생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신 CPTPP, 이게 앞으로 동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역의 상호 의존 관계를 잘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한국도 고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쿼드도 안에서 결정이 된 게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진을 하겠다. 인프라 투자, 수준 높은 인프라 투자를 주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한일이 협력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앞으로 돌입을 하게 됩니다. 고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문제 등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일본 측 매스컴 저널리즘 관계자 분들은 안 계십니다만 한국의 중앙일보의 김형기 특파원님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그 한일 국민 상호 인식 조사 결과 몇 가지 좀 주목하는 항목들,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항목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그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강화에 관한 입장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이 미국이 이제 동맹국인 한국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희망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삼각 안보 협력 필요성에 대해서 한국의 답변을 보면 이제 매우 그렇다라거나 일정 부분 그렇다, 이 포함한 그렇다라고 이제 포괄적으로 응답한 비중을 보니까 64.2%입니다. 그 반면에 일본은 35%에 불과합니다. 작년보다도 좀 꽤 떨어졌죠. 거의 한국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인데요. 이거는 북한이라고 하는 이게 현실적 위협 요인을 이제 떠안고 있는 한국 쪽에서 더 높게 나오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 거지만, 저는 이 숫자에는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그 구체적 원인 분석까지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이미 그 일본 사회 내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불신, 그리고 미일 동맹이란 확고한 동맹들이 기존에 있는데 굳이 뭐 한국까지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보통 일반 일본인들의 생각이 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런 현상과는 좀 다른 측면도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그 중국에 대한 이제 군사적 위협, 그다음에 부상에 대한 경계와 그 비호감도라는 이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조사 결과도 저는 주목하는 게 있습니다. 미국의 그 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아까 전재성 교수님도 소개를 했습니다만, 저는 그 부분 중에 좀 다른 항목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 조사한 부분인데요. 이 한국인의 그 대중국 비호감도는 77%로 세계 4위입니다. 그리고 1위가 바로 일본입니다. 무려 88%가 나오는데요. 사실 현재 그 미중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1위 국가가 미국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정작 미국은 5위이고 1위와 4위가 이제 일본과 한국이라는 사실이 양자 관계를 비록 좋지 않더라도 이런 공통 분모, 공통 인식을 토대로 한 한일 협력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더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일본의 그 한국에 대한 불신의 상당 부분은 이번 조사 결과에도 있듯이 한국이 결국은 미국, 일본의 편이 아니고 중국의 편에 설 것이다 라는 생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오해라고 보지만 여기서 비롯된 것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이 얼마나 그 치밀하고 또 그리고 전방위에 걸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습니까? 그런데도 한국 외교장관이 미국에 가서 중국의 공세적 태도가 뭐 자연스럽다거나 중국은 한국에 강압적이지 않다거나 그런 발언을 하니까 일본 국민 입장에선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 저는 이해는 합니다. 다만 보통 한국 국민들의 스탠스라 그럴까, 이 태도는 한국 정부하고는 달리 상당히 중국의 비우호적인 쪽으로 가고 있다. 또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데 주목을 하고요. 향후 한일 간의 협력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좀 덧붙이면은 한일 관계인데 이제 기시다 전 외상이 이제 총리가 이제 됩니다만, 그 과정에서 이번에 그 토론회 등을 보니까 적기지 선제 공격력을 보유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대만, 홍콩, 뭐 신장 자치기 문제까지 거론하는 걸 좀 봤습니다만은 아주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긴 했지만, 과연 이런 부분들과 달리 좀 다른 측면이긴 합니다만 한일 간의 그 우호관계 쇠퇴라 그럴까, 좀 신뢰도 하락이라는 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 주로 이야기하는 뭐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한국 요인 때문만일까 하는 측면이 저는 생각이 듭니다. 즉 일본이 10년 전이나 20년 전처럼 지금 국력이 강했어도 그랬을까 하는 궁금증이 든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인구 면에서도 그렇고 GDP, 뭐 방위력, 그다음에 뭐 디지털 경제력,
여러 측면에서 일본이 후퇴한 것, 이것이 한국으로 하여금 굳이 일본과 같이 가야 하나 갈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갖게 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일본이 아시아에서 좀 더 꿋꿋하게, 더 강하게 버텨줘야만 한일 관계에도 중국에 맞서는 파트너 국가로서 오래오래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과 기대를 좀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감사합니다. 국가의 진정한 힘은 어디에 있는지라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군사력, 경제력라는 것을 떠올리기 십상인데요. 민주주의적인 사회가 있다는 것이 실은 그 나라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가장 강한 공격이 아닐까. 그러한 사고방식도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제3세션하고 관련됐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께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수년 전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한국이 중국과의 사이에서 체제의 차이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원래 중국과의 체제의 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했었습니다. 한국은 비교적 중국에 대한 친근감이 있었습니다. 체제의 차이라는 부분에 대한 의식이라는 것이 결코 국민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어 있었을까? 북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럼 민주주의 다음 제3세션과의 관련으로서 이 한국의 여론의 변화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을 건지 한국 측 의견이 있으시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일본 측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중국은 아마도 에도 시대의 그리스도교도인지 어떤지를 식별을 하기 위해서 뭐 그리스도교의 그 초상화를 발발하라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중국에 대한 충성심 이것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한국이란 일본의 여러 가지 검증을 하게 될 거예요. 어떠한 검증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대만 문제. 그러한 부분에 관해서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어떠한 압력을 가할 것인지 아니면은 어떠한 시련을 줄 건지. 우선 한국 측의 여론의 차이, 체제의 차이, 중국에 대한 견해라는 것이 바뀌어 나가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 측 누구든 괜찮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말씀이 없으셔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두 가지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체제 차이 부분에 대한 말씀인데요. 네. 그 한중 수교 이제 내년이 되면은 30주년이 되는데요. 그 30년 동안 수교 이후에 이제 한중 관계를 보면은 중국의 그 발전 과정,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이지만 이제 권위주의 시장 경제 체제로 옮겨오고 그 이후에 미국 주도 질서에 적극적으로 편입되는 과정을 한국 국민들이 겪었습니다. 따라서 그 수교 이후에 한중 간의 접촉은 권위주의 국가로서의 중국이 점차 변화되는 과정이었는데 한국도 역시 권위주의 시대를 거쳐서 민주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표준에 맞는 민주국가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내에서도 이 중국의 발전 그 도상을 볼 때 점차 권위주의에서 조금 더 민주주의적인 국가로 또 그 자유주의 질서에 맞는 국가로 변화될 거라는 기대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특히 시진핑 정부 이후에 그런 기대가 급속히 악화되었고 그거보다는 중국이 원래 가지고 있던 권위주의적이고 위계적인 그런 정치 질서가 전면에 부상을 했기 때문에 한국도 중국에 대한 인식, 또 중국의 체제에 대한 인식은 최근 몇 년간 급속히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 면에서는 그 미국이 중국에 대한 인식이 급속히 바뀌는 것과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자유주의 그런 규칙 기반 질서에서 중국이 점차 그 세계 표준에 맞는 체제를 갖추리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중국이 공산주의 체제의 정체성을 더 명확히 하고 북한도 공산주의 국가임을 최근에 논의를 하게 되면서 다시 한국하고의 그 이질적인 체제에 대한 인식이 급속히 늘고 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민주주의 대 공산주의 또는 권위주의의 모순, 그리고 중국이 원래 갖고 있는 대국주의, 또 한국이 갖고 있는 민주적인 국제 질서, 이런 거에 대한 가치 차이는 점차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중국을 어떻게 동아시아의 이제 그 일원으로서 같이 관여를 해 나갈지에 대한 이제 한일 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으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それでは日本 네, 그럼 일본 분 중에서 아까 그 문제, 근데 국내 여론 관련돼서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일본 국내 여론이 굉장히 중국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엄격한 국내 여론 하에서는 정부 또는 정부 당국이 대중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여러 속박을 받지 않느냐. 한국은 굉장히 국내 여론에 제약을 받는 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젊은 사람들은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만은 이 대중 정책에 대해서 국내 여론 네, 이렇게 끌려갈 수 있지 않을까. 현재에 대한 정책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국내 여론에 좀 이렇게 영합한다고 하면 좀 지나칠까요? 지금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분도 계시는데 이런 점에서 일본 쪽에서 코멘트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두 가지 간결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 지금 어떠한 후미에라고 하는 그 그림을 밝게 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죠. 중국이 어떠한 행동을 취했을 때 일본의 대응은 굉장히 명확해야 될 겁니다. 중국이 군사적인 대응을 한다거나 할 때 미국과 함께 대결하겠다라고 하는 거겠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손쉽게 그런 후미에라고 하는 그림을 밝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검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일본에 대해서 어떤 경솔한 태도를 취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는 거. 두 번째는 여론과의 관계를 보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가는 여론을 극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는 여론한테 맡기지만 중국과의 어떤 관계 개선을 한다거나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해야 하는 때에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리더가 일정한 행동을 취하면 여론은 바뀝니다. 그래서 여론에 이렇게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만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치가에 대한 신뢰를 가지자. 민주주의 국가. 잠깐만요. 지금까지 정치가에 대한 신뢰는 없었어요. 근데 그러한 정치가가 나와 주는 거를 희망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남은 시간 지금 자유롭게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1분에서 2분 정도. 지금까지 논의 안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분,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신 분, 한국 쪽에서 먼저 부탁을 드릴까요? 어느 분이든 1분에서 2분 내로 코멘트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든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포인트에 관련해서요.
뭔가 추가적인 말씀이 있으시면 어느 분이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전 교수가 설명한 것을 보완해서 한 가지만 좀 첨언을 하겠습니다. 그 이해 여론조사 중에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는 것은 향후 동아시아에서 한국이 나아갈 노선에 대한 전망. 뭐 연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은 질문을 하지 않았고 한국은 금년도 질문한 첫 번째 항목이 그게 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 내용은 미국, 중국 등을 포함한 다자협력과 미중 간 협력 촉진의 길을 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뭐 내년은 아마 일본도 틀림없이 항목을 넣고 다시 해보면 마찬가지 결과가 나올지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따라서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그 사회자가 질문하신 것과 연관돼서 한국의 변화 추세는 한 부분은 중국 스스로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미국의 대안으로서의 중국의 모색이라고 하는 것을 중국이 충실하게 부상하는 과정에서 이력을 담당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의 하나 아까 좀 지적대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까 김영기 특파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한국 국내는 이런 일반 국민 여론조사와 정책 당국자를 만약 심층 조사하면 상당한 괴리가 있을 것 같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핵심적인 이유는 아마도 한국이 가지고 있는 중국관이라고 하는 것이 기성세대, 그중에 특히 정책 담당자나 여론 주도 그 담당층이 가지고 있는 것은 냉전기 말이나 탈냉전기에서 미국에 대해서 대안으로서 중국에 대한 그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그 막연한 기대 같은 것에서부터 지난 30년 동안 급격하게 그것을 빨리 변화의 속도만큼 관념이 변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반대로 젊은 세대들은 90년대를 겪지 않은 2030 세대들은 현재의 상황에서 보면은 명백히 미국의 대안의 모색으로서 중국이 가치나 규범의 면에서 새로운 문명 표준에 부응할 만한 것으로 우리가 선택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따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론이 오히려 훨씬 시대를 선도하고 앞서보고 실제 담당자들은 뒤에 서 있는 모습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아까 제가 세 가지 지원 중에 마지막 것을 사회자께서 사실은 한일 간의 문화에서 공생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문화 차원에서도 복합 공생의 관이 형성되어야 된다고 하는 면에서도 현재는 이것이 미국이 생각하는 아메리칸 디모크라시와 중국 스스로가 생각하는 중국적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개가 다 일정한 새롭게 보완되어야 된다고 하는 면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협력해서 또는 중국에 대해서 명백히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오히려 선도해야 될 시대적 소임을 맡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それでは最後にですね、やはりこのセッション一つの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의 큰 포인트에 대해서 일본 쪽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대립의 결과 오히려 한일의 공통 분모, 공통 기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이러한 톤의 발언들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만 이게 정말 그럴까요? 미중 대립의 결과 민주주의의 가치라든가 중국의 위협
한일의 공통적인 의식이 높아져서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정책에 대한 반영이 안 되지만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의식이 높아지면은 언젠가는 한일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톤이 지금 이번 섹션에 조금 이렇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럴까요? 저는 젊은 사람들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반중 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한일 공통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중국에 대한 그런 개념 자체가 생각이 악화되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상황에서 미중 대립의 결과 한일 관계가 이러한 공통 분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중국에 대한 인식, 그런 공통한 부분이 한일 관계 개선에 플러스가 될 거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그 오그라 대사님의 설문을 이렇게 들었을 때 제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일본과 한국 사이에 역사적인 논쟁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죠. 이제 그때 일본에서는 중국과 한국은 일체화가 되고 있다. 일본에서 보기에 일체화된 형태로 어떤 논쟁을 해 나가는 것 같다. 중국 경사론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요. 그래서 언젠가는 중국과 일본이 하나가 될 테니까 일본은 경계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매스컴도 이런 방향으로 많이 보도가 됐었죠. 근데 지금 상황은 그때와 비교하면 오히려 반대로 나가고 있는 게 아닐까. 미국이 중국과 체제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미중 관계의 악화가 오히려 한일 관계, 중국에 대한 한일의 의식들을 오히려 접근을 시키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특히 그런 것 같은데요. 중국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이렇게 엄격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일본보다 더 좀 이렇게 엄격하고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본 국내에서는 아직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근데 이러한 상황은 한일 관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공통 기반이 있고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 중국과 미국에 끼어 있는 국가들끼리 같이 전략을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런 시기에 와 있는 게 아닐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고조 선생님께서 지금 저희 회의장에 직접 참가를 해주시니까 한 말씀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큰 역할을 저한테 맡겨주셨는데요. 방금 오코노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오그라 대사님께서 제안을 하신 미중 갈등, 정말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냐, 여기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중이 갈등을 일으키는 건 사실이고 앞으로 이런 대립 관계는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모든 측면에서 대립을 하느냐 하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조를 하는 측면도 있고 대립을 지렛대로 삼아서 협조를 하고 이런 두 대국 간의 외교에 미국과 일본이 휘말리지 않도록 협력 관계를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이 향후에 한국과 일본 입장에서 앞으로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측도 앞으로 여성의 참여가 있기를 기대를 하면서 이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